아직도 그 일을 하는군요. 새벽 4시 반, 첫 차 출발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닫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절모를 눌러 쓴 남자가 뒷문 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손 아직 출발 전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신발 소리가 텅 빈 버스 안에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12년이네요. 손태수 씨.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누구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럴 리 없는데.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중절모를 벗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낯익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빙긋 웃었어요. 왜긴요. 버스 타러 왔죠. 아직도 첫 차는 이 노선이던가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손태수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서울 7번 버스 기사로 일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새벽 4시 반 첫 차부터 오전 11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이죠.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버스 기사하기 힘들 텐데 고생이 많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괜찮다고, 이 일이 좋다고 말이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일이 좋거든요. 새벽 공기를 가장 먼저 마시고 사람들을 태우고 정해진 길을 달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핸들만 잡고 있으면 머릿속이 고요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남자를 만난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출발하시죠. 저 태우고. 남자가 교통카드를 찍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남자는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운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미러로 남자를 봤죠. 남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첫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정류장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버스는 원래 이렇습니다. 한참을 달려야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냥 삽니다. 딸은 잘 크고 있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 거죠? 무슨 용건이십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었어요. 용건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손태수 씨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신기해서 말이죠. 저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버스 기사.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6번째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7번째에서는 직장인 2명이 탔죠. 차가 조금씩 채워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종점 바로 전 정류장이었어요. 남자가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죠. 남자가 내리면서 제 옆을 지나갔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른쪽 손목에 있는 긴 흉터가 욱신거렸죠. 12년 전 그날 밤, 이 흉터를 만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기사님, 출발 안 하세요? 뒤에서 승객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점까지 가는 동안 저는 백미러를 몇 번이나 봤어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렸죠.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죠.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진이었어요. 아빠 아침 먹고 가. 알았어. 곧 들어갈게.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이는 제가 버스 기사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죠. 회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너무 떨려서 한 대를 꺼냈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정신이 조금 맑아졌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운행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승객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가 또 탈까봐 두려웠거든요. 다행히 그는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백미러를 봤어요. 뒤를 쳐다봤죠. 혹시 그 남자가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정류장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며 말했어요. 태수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죠. 최미라였어요. 회사 배차 담당이었습니다. 미라 씨? 왜 여기서? 오늘 현장 점검 나왔어요. 기사님들 근무 태도 체크하러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운행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왜 저를 저렇게 보는 걸까요? 미라는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제 얼굴을 오래 쳐다봤어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서로 조용히 지내왔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내리면서 제게 말했어요. 태수 씨, 점심 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라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미라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말이죠. 오전 11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차를 주차하고 내렸죠. 손 기사님,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장도윤이었어요. 제 차 옆 노선을 담당하는 젊은 기사였죠. 뭐야? 오늘 배차표 봤어요? 다음 주부터 노선 바뀐대요. 그래. 손 기사님 7번에서 15번으로 바뀐대요. 15번 완전 최악이잖아요. 막히는 구간 많고
도윤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든 노선 주는 게 회사 방침이니까요. 저는 좋은 노선 받아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가볍게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15번 노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힘든 구간이죠. 왜 갑자기 저를 그리로 보내는 걸까요?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라가 거기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태수 씨, 미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어요. 노선 변경 건은 미라 씨가 한 거예요? 네. 회사 지시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인력 재배치라고 들었어요. 미라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태수 씨, 숨기는 거 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태수 씨한테 뭔가 있다는 느낌. 미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제가 느끼는 이 이상한 감정이 뭔지. 미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목에 흉터를 만졌어요. 12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죠.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제 시작인 걸까요?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부터 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것 말이죠. 집에 도착한 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이 보였죠. 서진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죠. 이 좁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비싼 피아노를 어떻게 샀냐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중고로 싸게 샀다고 말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800만 원짜리예요. 15년 전에 산 거죠. 제가 다른 삶을 살던 시절 말이에요.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을 가볍게 눌렀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였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죠. 이 집은 이런 겁니다. 비싼 피아노 하나와 낡은 가구들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책장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어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쓰인 경제학 서적들이었죠.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버스 기사가 왜 이런 책을 갖고 있는지 말이에요. 탁자 위에는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몽블랑 149 만년필이에요.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죠. 이것도 오래전에 산 거예요. 저는 이 만년필로 매일 일기를 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적어요. 12년 전부터 계속해온 습관이죠. 오늘 일기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미라가 수상하게 굴었다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왜 지금인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였죠. 받아야 할까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손태수 씨. 아침에 만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 정도는 알아낼 수 있죠. 옛날 실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인사차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거든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딸 이름이 서진이죠? 올해 고3이라던데?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는 웃었어요. 건드린다니요. 그냥 안부 묻는 겁니다. 예민하시네요. 경고합니다. 제 딸한테는 알아요, 알아.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하죠.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딸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도대체 뭘 조사한 걸까요? 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서진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늘 걱정하죠. 아빠, 이번 달 집세는 낼 수 있어? 과외비 때문에 미안해.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서진이는 모릅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죠.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핀 천장이었습니다. 이 집은 습했거든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죠. 하지만 월세가 싸서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숨기 위해서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진이었어요. 아빠, 왜? 수업 중 아니야? 점심시간이야. 아빠, 저녁에 뭐 먹을까? 글쎄, 뭐 먹고 싶은데? 삼겹살?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지 꽤 됐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사올게. 진짜? 괜찮아? 돈 있어? 걱정 마. 아빠가 해결할게. 고마워, 아빠. 서진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일어나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죠. 삼겹살 사고 밥 사면 될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집세 내야 하고 서진이 과외비 내야 하고 공과금 내야 했죠. 항상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다시 나갔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삼겹살을 골랐죠. 조금 비싼 걸로 샀습니다. 서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어머, 손 기사님? 돌아보니 같은 회사 기사 부인이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났죠. 아, 안녕하세요. 삼겹살 사시네요? 오늘 딸이랑 저녁 먹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부러워라. 우리 집은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안 와요. 아줌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장바구니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버스 기사 월급으로 저런 고기를 사? 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빨리 계산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맥주가 생각났어요. 들어가서 맥주 2캔을 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맥주 1캔을 땄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빌라가 보였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조용히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남자, 미라의 이상한 태도, 바뀐 노선, 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6시쯤 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왔어. 어서 와. 손 씻고 와. 서진이는 학교 가방을 던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고기를 꺼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와, 진짜 삼겹살이다. 서진이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앉아. 구워줄게. 불판을 올렸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죠. 아빠 학교에서 대학 상담 받았어.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래? 선생님이 내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근데 서진이가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돈 걱정이겠죠. 걱정 마. 대학은 보낼 수 있어. 아빠, 진짜 괜찮아? 등록금 비싸잖아. 다 해결될 거야. 아빠를 믿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죠.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서진이는 밝게 웃었죠.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말이에요. 이 평범한 행복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 때문이었죠. 그 남자가 서진이 이름을 안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빠,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너무 힘들어?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건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천천히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을 쳤습니다. 조용한 선율이 거실에 퍼졌죠. 이 곡을 칠 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이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딸과 단둘이 사는 삶을요. 하지만 지금 이 삶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짜 같았죠. 곡이 끝났습니다.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는 제 과거를 상징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흔적이죠. 11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남자가 또 나타날까? 미라는 뭘 알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평범한 일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 말이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거였죠.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63빌딩 앞. 혼자 나오시죠? 그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답장을 쳤습니다. 왜 만나야 합니까? 금방 답이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안 나오시면 딸한테 가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현명한 선택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에 과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죠. 악몽을 꿨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의 꿈이었어요. 불타는 창고, 비명, 피 냄새.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새벽 3시에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첫 차를 끌어야 했어요. 사람들을 태우고 정해진 길을 달려야 했죠. 평범한 버스 기사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출근해야 했죠. 조용히 씻고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봤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어머, 손 기사님. 벌써 나가세요? 네, 첫 차 시간이라서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어제 삼겹살 드셨어요? 아줌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네, 딸이랑 먹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요즘 삼겹살이 얼마나 비싼데. 버스 기사 월급으로 그런 거 사드실 수 있다니 부럽네요. 말끝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아줌마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회사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몇몇 기사들만 차를 점검하고 있었죠. 제 차로 갔습니다. 7번 버스였어요. 다음 주부터는 15번으로 바뀌지만 오늘은 아직 7번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앉았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달달달 소리를 냈죠. 출발 준비를 했어요. 손 기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였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미라 씨? 왜 이렇게 일찍? 오늘도 현장 점검이에요. 태수 씨 차에 동승하려고요. 미라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새벽인데도 화장을 진하게 했더군요. 꼭 제 차를 타야 합니까? 네. 태수 씨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미라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뭘 점검한다는 겁니까? 운전태도, 승객응대, 그런 거요. 별거 아니에요. 미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 적을 준비를 하는 듯 했죠. 저는 불편했어요.
미라가 옆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차를 움직였어요. 첫 정류장으로 향했죠. 태수 씨, 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태수 씨, 버스 기사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것저것이요? 구체적으로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태수 씨 손 보면 버스 기사 손이 아니거든요. 미라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핸들을 더 꽉 쥐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손이 너무 깨끗해요. 굳은 살도 없고 버스 기사가 3년이나 했으면 손이 거칠어야 정상 아닌가요? 미라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투도 그래요. 가끔 보면 되게 정중하고 격식 있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처럼요.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피아노는요? 800만 원짜리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어떻게 샀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라가 제 집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조사했어요? 태수 씨에 대해서요. 미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궁금하니까요. 손태수, 당신 정체가 뭔지 말이에요. 미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를 봤어요. 증오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증오였죠. 첫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타셨어요. 저는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 손 기사님. 오늘도 안전하게 부탁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세 번째 정류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탔어요. 장도윤이었죠. 손 기사님?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서 타?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 노선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차가 고장 나서요. 정비소 맡기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회사 가는 중이에요.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봤죠. 미라 선배님도 계시네요? 응. 현장 점검 중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하필 손 기사님 차를?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저는 그냥 운전했어요. 다섯 번째 정류장에서 도윤이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제게 말했어요. 손 기사님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라를 조심하라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도윤이 가버렸습니다. 다시 미라와 단둘이 남았어요. 태수 씨,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질문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웃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뭡니까? 12년 전 태수 씨 무슨 일 있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회사 화재 사건에서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어요. 그 회사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대한물류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 부사장 이름은 손태수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라가 알고 있었어요. 제 과거를 말이죠.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멈춰 섰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죠. 기사님, 왜 서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디서 알았습니까? 조사했다니까요. 당신 과거를 다 파헤쳤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복수하려고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당신이 책임자였잖아요. 그런데 당신만 살아남았죠. 모든 걸 덮고 도망쳤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책임지고 감옥 갔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냥 사라졌어요.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아니, 이름은 그대로네요. 손태수? 참 당당하시네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 숨을 생각도 없었어요. 거짓말. 그럼 왜 버스 기사 같은 걸 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경비원이었어요. 그날 밤 야근하다가 갇혔죠. 불이 났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회사는 증거를 인멸했고 책임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당신처럼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문에 다 나왔어요. 부사장 손태수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냈다고요. 그건 누명입니다. 누명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대답 못 하시네요.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더 이상 당신 차 못 타겠어요. 미라 씨, 다음 주부터 15번 노선 배정된 거 알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당신 괴롭히려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미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라가 최 경비원의 딸이었다니. 최 경비원. 그날 밤 화재로 죽은 유일한 사망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죠. 아니,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을 졌어요.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사라졌죠. 기사님, 출발 안 하세요? 승객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미라가 복수하려고 한다. 저를 괴롭히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 씨, 오해입니다. 제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제 그 남자, 오늘 미라. 과거가 하나씩 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회차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어요.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기도 힘들었죠. 손 기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었어요. 왜? 아까 미라 선배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선배님 내릴 때 표정 봤어요. 되게 화나 있었어요. 도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손 기사님, 혹시 과거에 뭐? 그만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고맙지만 괜찮아. 정말요? 근데 회사에서 소문 돌던데요.
무슨 소문? 손 기사님이 사실 과거에 큰 사람이었다는 소문이요. 재벌이었다는 둥, 정치인이었다는 둥. 웃음이 나왔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문이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손 기사님 되게 미스터리예요. 말도 정중하고 분위기도 남다르고 그냥 버스 기사야. 나는 알았어요. 더 안 물을게요. 도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차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탔어요. 평범한 얼굴들이었죠.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 사연이 있겠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 과거만 자꾸 드러나는 걸까요? 정오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운행이었어요. 종점에 도착하면 퇴근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그 남자를 만나야 했거든요. 한강공원에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이 때문이었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어요. 차고지로 차를 가져갔죠. 주차하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불안감이었을 뿐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서진이는 학교에 있었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라와의 대화, 도윤의 질문, 회사의 소문. 모든 게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제 정체를 밝히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밤 10시까지 9시간이 남았죠. 그 9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창고, 비명, 그리고 최경비원의 얼굴. 저는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책임자였죠. 비록 진짜 범인은 아니었지만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새 잠들어 있었죠. 악몽을 또 꿨습니다. 같은 꿈이었어요. 불과 비명과 죽음의 꿈이었죠. 깨어났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서진이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였죠.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진이 방문을 노크했어요. 서진아, 저녁 뭐 먹을까? 아빠, 편의점 도시락 사올게. 공부하느라 바빠서.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남은 반찬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밤 10시까지 3시간 반이 남았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나갈까요? 고민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명함, 사진, 서류들이었죠.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대한물류 부사장 손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12년 전 제 이름이었죠. 그때 저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대한물류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작은 운송회사로 시작해서 전국 규모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죠. 회사는 제게 넘어왔습니다. 아들이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회사를 더 키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친구들을 믿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임원으로 앉혔죠. 특히 강민호.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미래를 꿈꿨죠. 민호를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영업을 맡았어요. 잘했죠. 실적이 쭉쭉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매출을 올리고 장부를 조작했죠.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12년 전 11월 3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류 보관 창고였죠. 그곳에는 회사의 모든 계약서와 장부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회사에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창고로 달려갔죠.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 어디 있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최경비원이었어요. 그는 야간 근무 중이었죠. 창고 안에 갇힌 겁니다. 문 열어. 빨리.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았죠. 불은 점점 커졌어요.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창고는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는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문이었어요. 부술 수가 없었죠. 살려주세요. 제발. 최경비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비명이 멎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창고는 완전히 타버렸죠. 최경비원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사라진 겁니다. 연락도 안 됐어요. 회사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민호가 엄청난 금액을 빼돌렸다는 걸요. 그리고 창고 화재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였어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범인은 민호였습니다. 확신했죠.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불타버렸거든요. 경찰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부사장인 제가 책임자였으니까요.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방화 의혹도 있다고 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대한물류 부사장 손태수, 화재 사고 책임 논란 같은 제목들이었죠.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버텼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민호를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민호는 흔적도 없었어요.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싸우려고 했죠. 하지만 승산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형이었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민호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나도 연락이 안 돼. 형님이 좀 찾아주십시오. 민호가 다 꾸민 일입니다. 알아. 그런데 태수야, 부탁이 있다. 뭡니까? 이번 일 내가 책임지고 넘어가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가 잡히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제발 좀 덮어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책임지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 증거도 없고 고의도 아니니까. 그냥 1년만 참아줘.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의 형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안 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태수야, 제발. 이건 우리 가문이 걸린 문제야. 가문이요? 사람 목숨보다 가문이 중요합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안 그러면 어차피 너도 망한다. 회사는 이미 끝났어.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저를 몰아붙였어요. 변호사는 약했죠. 그리고 최경비원의 가족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부인과 딸이었어요. 딸은 어렸습니다. 15살쯤 돼 보였죠. 울고 있었어요.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제발.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임을 지기로요. 민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죠. 그냥 싸우면 저만 더 고통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경비원 가족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제가 책임을 인정하겠다고요.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죠. 회사는 청산됐어요. 재산은 모두 팔렸습니다. 최경비원 가족에게 보상금을 주고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손태수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속죄였거든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일을 했어요. 공사장 노동자,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 닥치는 대로 일했죠. 서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아내는 사고 직후 저를 떠났어요. 이혼했죠. 서진이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서진이가 다시 제게 왔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했죠. 그리고 3년 전 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안정적이었거든요. 월급도 괜찮았고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조용히 살았죠. 과거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저를 잊지 않았어요. 상자를 닫았습니다.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였어요. 2시간 뒤에 만나야 했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었어요. 모자를 눌렀었죠. 서진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진아, 아빠 좀 나갔다 올게. 어디가? 이 시간에? 친구 만나.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은 어두웠죠.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63빌딩이 보이는 공원이었어요.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온 거였죠.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산책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중절모를 쓴 남자였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오셨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서두르시네요. 좀 천천히 가죠. 남자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12년 만이네요. 손태수 씨, 누구십니까? 대체, 저요? 강민호의 동생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호, 저를 배신한 그 친구의 동생이라니. 강민호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뭐라고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고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를 찾아온 겁니까? 형이 남긴 걸 전하러 왔죠.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장부, 통장 사본들이었죠. 이게 형이 빼돌린 돈의 증거예요. 그리고 방화 계획도 다 들어있죠.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주는 겁니까? 때가 됐으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손태수 씨, 당신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뭐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진 그 서류 잘 보관하세요.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거니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지금 이걸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서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았죠.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와 맺은 허위 계약서들이었어요. 민호의 서명이 선명했죠.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돈을 빼돌린 비자금 계좌였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민호의 손글씨였죠. 창고 화재는 11월 3일 밤 10시에 실행한다. 증거를 모두 없애야 한다. 최경비원은 어쩔 수 없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직접 계획한 거였어요.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웃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만 있으면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강민호의 동생이 이걸 저한테 준 걸까요? 그냥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이용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깼어요. 악몽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입고 나갔어요. 회사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차로 갔죠. 7번 버스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15번 노선이었거든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달달달 소리를 냈죠. 손 기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었어요. 왜? 오늘 7번 마지막이죠? 내일부터 15번이라며? 그래. 힘들겠다. 15번 진짜 최악이거든요. 막히는 구간 많고 승객들도 까다롭고 도윤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적응하면 돼. 근데 미라 선배가 왜 손 기사님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뭔가 있어요? 몰라. 이상하긴 해요. 선배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도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첫 차를 끌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정류장마다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이 탔어요. 할머니, 직장인, 학생들이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5번째 정류장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그 남자가 교통카드를 찍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손태수 씨 맞죠? 남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죠? 누구십니까?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운행 중입니다. 알아요. 그냥 제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 종점에서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남자는 뒷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남자를 봤어요.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불안했습니다. 또 과거를 아는 사람인 걸까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렸어요. 박진우만 남았죠. 남자가 앞으로 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태수 씨, 강민호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또 민호 얘기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강민호가 빼돌린 돈,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은 12년 전에 사라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돈은 아직 어딘가에 있습니다. 50억이 넘는 돈이죠. 박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합니까? 당신이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강민호는 당신 친구였어요. 분명 뭔가 말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태수 씨,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저도 피해자거든요. 무슨 피해자요? 강민호한테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한테 투자했다가 다 날렸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요. 박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만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숨기는 겁니까? 모른다니까요. 좋아요. 그럼 딸은 어떻습니까?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한서진 학생. 올해 고3이죠?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딸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진우는 웃었어요. 손대긴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돈을 찾으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당신 딸 대학 등록금은 문제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박진우는 명함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박진우는 비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또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빼돌린 돈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어요.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기도 힘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손태수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호의 동생이었어요. 왜 또 전화하십니까? 박진우라는 사람 만났죠? 어떻게 그걸? 제가 보낸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시험해 보려고요.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손태수 씨,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잘 버티세요. 딸도 잘 지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밥을 먹어야 했죠. 미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죠. 태수 씨, 미라가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할 말 있어요. 저는 미라 씨와 할 말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취소할게요. 깜짝 놀라 미라를 봤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요? 제가 오해했어요. 태수 씨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조사했어요. 12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쳐 봤죠. 그랬더니 강민호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 맞죠? 서류에는 민호의 사진이 있었어요. 옛날 사진이었죠. 맞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누명 쓴 거였잖아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괴롭혔어요. 15번 노선도 제가 배정한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취소할게요. 7번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15번 해도 괜찮아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 씨, 제가 도와줄게요. 진짜 범인을 찾는 거요. 강민호는 죽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숨긴 돈은 아직 어딘가에 있어요. 그걸 찾으면 당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왜요? 당신은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자였어요. 당신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죠.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건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 씨,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버스 기사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챙겨서 나왔어요.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백미러를 자꾸 확인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 타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탔습니다. 10번째 정류장에서였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탔죠. 그들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렸어요. 하지만 그 2 남자는 내리지 않았죠. 손님, 종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태수 씨 맞죠? 누구십니까? 우리는 강민호가 빚진 사람들입니다. 돈 갚으러 왔어요. 저는 강민호가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 돈의 행방을 안다면서요?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도 다 조사했어요. 남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십시오. 돈 내놔요. 50억 중에 우리 몫만이라도 돌려받아야겠어요. 제가 그 돈 없다니까요. 그럼 딸이라도 담보로 잡아야겠네요.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버스벽에 밀어붙였죠. 딸한테 손 떼면 죽는 줄 알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봐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가시죠. 2 남자는 겁먹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났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됐습니다. 서진이가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서진아, 지금 어디야? 학교, 수업 중이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서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려면 강민호가 숨긴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동생이었어요. 이제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돈을 찾으세요. 어떻게요? 단서는 이미 드렸어요. 어제 준 서류 속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서류 속에 단서가 있다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펼쳐 놓았어요. 계약서, 통장 사본, 메모들.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있다고 했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대성운수. 제가 지금 일하는 버스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왜 민호의 서류에 이 회사 이름이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봤어요. 12년 전 민호가 대성운수와 거래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류계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대성운수는 버스 회사인데 왜 물류계약을 했을까요?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대성운수는 12년 전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회사에 돈을 투자했던 거예요. 빼돌린 돈으로요. 그리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비밀리에요. 명의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소유주는 따로 있었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대성운수 실소유주 손태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저요? 제가 대성운수의 실소유주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니, 잠깐. 12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민호가 사라지기 직전 저는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왔었죠.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회사 청산 관련 서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했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게 함정이었던 걸까요? 민호가 몰래 대성운수를 제 명의로 넘긴 건가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가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대성운수가 제 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12년 전에 형이 당신 명의로 회사를 인수했어요. 당신 도장으로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을 보호하려고요. 형이 빼돌린 돈을 숨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를 샀죠. 그리고 당신 명의로 해뒀어요. 저를 보호한다고요? 오히려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형은 당신 친구였어요. 배신은 했지만 당신까지 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남겨둔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든 말든 사실이에요. 지금 대성운수는 당신 거예요. 법적으로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한 건? 네. 당신 회사에서 당신이 직원으로 일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왜 이제 말하는 겁니까? 때가 됐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회사를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되찾는다니요? 지금 대성운수는 이사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실소유주라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왜죠? 제가 알릴 거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제가 버스 회사 사장이라니. 그것도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아빠 나왔어. 어서 와. 겨우 대답했습니다. 서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 일 있어? 서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응? 아빠가 사실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사실은 버스 회사 사장이라고? 사실은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저녁 뭐 먹어? 라면 끓여줄게. 좋아. 서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15번 노선이었어요. 차고지에 갔죠. 제 새 차가 있었습니다. 15번 버스였어요. 올라타려는데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태수 씨, 잠깐만요. 왜요? 사무실로 좀 오세요.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사장님이요? 네. 급한 일이래요. 이상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왜 부르는 거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였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동생이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앉으세요, 손 기사님. 김철수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는 대성운수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2년 전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수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소유주가 누군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성운수의 실소유주는 손태수 기사님, 당신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미라도 있었죠.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김철수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다고요? 본인 회사를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본인 회사를 모를 수 있습니까? 임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12년 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 친구가 몰래 제 명의로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민호 동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그 서류들이었죠. 이 서류들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손태수 씨 명의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걸요.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술렁거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밑에서 일한 겁니까? 손태수 씨 밑에서 일한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손 기사는 그냥 기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손태수 씨는 12년 전 대한물류의 부사장이었어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어요. 손태수 씨는 과거에 큰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지만요. 임원들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수 사장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손태수 씨가 사장입니다. 회사의 모든 권한은 그에게 있어요. 강민호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회사 경영할 생각 없습니다. 왜죠? 저는 그냥 버스 기사로 살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건 당신 권리예요. 되찾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어요. 저는 12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에 띄지 않게요. 그게 제가 원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불가능합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거든요. 강민호 동생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요? 대성운수 실소유주가 밝혀졌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강민호가 숨긴 50억도 곧 드러날 거예요.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지 마세요.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미라가 따라왔습니다. 태수 씨, 잠깐만요. 뭡니까?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 거잖아요. 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요. 하지만 이젠 피할 수 없어요. 회사 사람들 다 알았어요. 곧 언론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아빠가 버스 회사 사장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되죠. 진실을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가 12년 동안 거짓말했다고? 사실은 돈이 있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는 이해할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고지로 갔어요. 제 차에 올랐습니다. 15번 버스였죠. 아니, 이제 제 회사 버스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사로 살아야 할까요? 점심때였습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손 기사님, 왜?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무슨 소문? 손 기사님이 사실은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소문이요. 대박이잖아요. 왜 숨기고 계셨어요? 도윤아,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들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12년 전엔 도망쳤습니다. 아니, 숨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어요. 서진이를 지키려면 제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어요. 손 사장님, 김철수가 호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 겁니다. 12년 전 제 회사가 무너진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처음으로 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강민호가 숨긴 50억을 찾고 과거를 정리하고 딸을 지키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내야 했어요. 12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빠 왔어? 응.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빠, 왜? 뉴스 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뉴스? 대성운수 실소유주 밝혀졌다는 뉴스. 그 사람이 아빠야? 서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였어요.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죠. 대성운수 실소유주는 12년 전 대한물류 부사장 출신 손태수 씨. 버스 기사로 위장 근무하며 회사 실태 파악.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뉴스에 나와?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서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사실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요. 민호의 배신, 화재 사건, 누명, 회사 청산, 그리고 몰랐던 대성운수 인수건까지. 서진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게 아니었어?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가난했어. 12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대성운수가 내 거라는 걸 몰랐거든. 그럼 이제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데?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안해. 너한테 짐 주고 싶지 않았어. 짐이 아니잖아. 아빠는 억울한 사람이었잖아.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아빠가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 버스 기사여도 괜찮았어. 근데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서진아,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 왜? 나는 아빠 딸인데. 같이 감당할 수도 있었는데. 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를 안았습니다. 서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경영할 거야. 그리고 과거 정리할 거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피할 수 없어. 너를 지키려면 제대로 싸워야 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도울게. 내가 할 일은 공부야. 대학 가는 거고. 아빠는 혼자 싸우면서 나보고 공부만 하래. 그래야지. 넌 아빠 딸이야. 밝게 살아야 해.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나도 고집세. 그러게. 누구 닮았는지. 둘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차고지가 아니라 본사 사무실로요. 사장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과 가죽 의자가 있었죠. 12년 만에 다시 앉는 사장 자리였습니다. 김철수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 거절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어요. 미라도 배차 담당으로 참석했죠. 오늘은 회사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재무, 영업, 운영 현황들이었죠. 듣다 보니 회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선 경쟁이 심하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노선 구조 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을 정리하고. 안 됩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노선 정리는 곧 주민 불편입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하지만 계속 적자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면 제가 할 필요도 없죠. 어려운 일이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각 부서별로 개선안 만드세요. 일주일 안에 보고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나갔어요. 미라만 남았죠. 태수 씨, 사장이라고 부르세요. 회사에서는요. 아, 네. 사장님. 미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네.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가 숨긴 50억에 대해서요. 추적해봤는데 흔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해외 계좌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로 여러 번 우회했거든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이 그려져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미라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미라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뭐요? 당신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합니다. 미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이젠 알아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됐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미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50억? 그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끝나니까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손태수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강민호한테 돈 받을 사람들입니다. 또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돈 어디 있는지. 거짓말. 당신 회사가 그 돈으로 산 거잖아요. 아닙니다. 회사는 합법적으로 인수됐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 딸을 증명하게 만들까요?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딸한테 손 떼면 죽는 줄 아세요. 협박하시네요. 우린 그냥 돈 받으러 온 것뿐인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서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즉시 보안팀을 불렀어요. 딸 학교 주변에 경호원 배치하세요. 24시간 감시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차가 따라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차는 계속 따라왔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따르던 차도 멈췄어요.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건장한 체구였어요. 저도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태수 씨,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누가요? 박진우 사장님이요. 박진우. 며칠 전 버스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죠. 거절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라고 했습니다. 얌전히 가시죠. 안 그러면 딸한테 갑니다.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이 사진이었어요. 학교에서 찍은 것 같았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서진이를 위해서였죠. 알겠습니다. 가죠. 차에 탔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꼭대기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 사장님. 박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돈 어디 있습니까? 박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 강민호 동생한테서 서류 받았죠? 거기 다 나와 있을 텐데.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숨겼어요?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박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손태수 씨,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다칠 겁니다. 건드리면 당신이 다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웃었어요. 협박해요? 당신이 뭔데? 대성운수 사장입니다. 그리고 12년 전 누명 쓴 사람이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다는 것도요. 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고합니다. 제 딸한테 손 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었거든요. 당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 응. 공부 열심히 하네. 당연하지. 아빠가 고생하는데 나라도 잘해야지.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힘이 났어요. 다음 날 강민호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사람들을 저한테 보내서 협박하게 하고 저는 안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거짓말 마세요. 진짜입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손태수가 돈의 행방을 안다는 소문이요. 제가 왜 알아야 합니까? 형이 당신한테 뭔가 남겼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남긴 게 없습니다. 정말요? 혹시 형이 당신한테 준 물건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12년 전 민호가 제게 준 만년필이 있었어요. 만년필. 그거예요. 그 만년필 안에 뭔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년필을 찾았어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펜쪽 부분을 돌렸더니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였습니다. 이게 바로 50억이 숨겨진 계좌였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모든 답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의롭게 처리하겠다는 것.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이 계좌는 확실히 강민호 씨가 만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47억 3천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거의 50억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묵혀둔 돈이었죠.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장님 소유입니다. 강민호 씨가 사장님 명의로 만든 계좌거든요. 하지만 이건 훔친 돈입니다. 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야죠. 그게 맞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비원 가족에게 먼저 보상하고 싶습니다. 12년 전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에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12년 전 당신 아버지 사건. 제대로 보상하고 싶습니다.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당시 제가 드린 보상금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번에 찾은 돈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라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잘못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도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바르게 사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그거면 충분해요. 미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용서받았습니다. 12년 만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대성운수 대표 손태수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12년 전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어요. 12년 전 저는 대한물류 부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였던 강민호라는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렸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경비원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책임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뒤집었었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강민호 씨가 남긴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숨긴 50억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한 푼도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왜 버스 기사로 일하셨습니까? 숨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을 키워야 했죠. 대성운수가 사장님 소유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네. 3년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강민호 씨가 제 명의로 회사를 인수한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다음 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12년 만에 진실, 손태수 대표 누명 벗다. 50억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수. 버스 기사에서 사장으로 손태수의 놀라운 반전.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대부분 저를 응원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일부는 의심했어요. 정말 몰랐을까? 쇼 아니냐는 반응들이었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손 사장님, 미안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괜찮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피해자 명단에 이름 올리세요. 정당한 금액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감사하다며 나갔습니다. 채권자들도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모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기다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총 35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전달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돌려드렸어요. 최 경비원 가족에게는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라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12년 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우리 남편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미라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모든 보상이 끝났습니다. 남은 돈은 회사 발전 기금으로 썼어요. 직원 복지와 안전시설 개선에 투자했죠. 2달 후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직원들도 활기차게 일했죠. 어느 날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왜? 월급도 올려주시고 근무 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이제 일하는 게 즐거워요. 당연한 일이야.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하니까.
도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7번 버스도 보였어요. 제가 3년 동안 몰던 차였죠. 가끔 그 차를 몰고 싶었습니다. 첫 차를 끄는 기분이 그리웠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말로 7번 버스를 몰았어요. 새벽 4시 반 첫 차였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정류장마다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이 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승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아니세요? 맞아요. 오늘 제가 운전합니다. 대박. 사장님이 직접 운전하시네. 승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운전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일이 그리웠거든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렸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줘서요. 천만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가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버스에 탔습니다. 중절모를 쓴 남자였어요. 강민호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작별 인사하러요. 이제 전 떠날 겁니다. 어디로요? 형이 있는 곳으로요. 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이 당신한테 쓴 편지예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죠.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내렸어요. 손태수 씨, 잘 사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죠. 민호의 손글씨였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배신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지.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난 내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버스 회사를 내 명의로 남겨뒀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어. 그리고 그 돈도 내가 찾아서 바르게 쓰길 바랐지. 넌 늘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미안하다, 친구야.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되고 싶다. 강민호.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바보 같은 친구.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워할 힘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와? 버스 몰고 왔어. 또? 아빠, 이제 사장인데 왜 버스 몰아? 그게 좋아서. 가끔은 그냥 기사로 살고 싶거든.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특이해. 그치? 너도 아빠 닮아서 특이해. 둘이서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를요. 아빠, 나 대학 붙으면 뭐 해줄 거야? 뭐 해주길 바라는데? 여행 가고 싶어? 아빠랑 둘이서. 그래, 가자. 어디든지. 진짜? 진짜.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이는 잠들었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쳤어요. 조용한 선율이 흘렀죠. 12년 전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이 곡을 쳤어요. 슬픔을 달래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되찾은 이 순간에도 이 곡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자 말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죠. 버스 회사 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태수라는 사람으로서요. 다음 날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둔 걸까요? 열어봤습니다. 짧은 메모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 아니겠습니까? 첫 차에서 만났던 그 의문의 남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어요. 뭐가 오든 받아주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손태수입니다. 12년 동안 숨어 살았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는 사람이 됐죠. 버스 기사에서 사장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딸을 사랑하는 것,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때로는 버스 핸들을 잡고, 때로는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며요. 어떤 모습이든 저는 손태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4시 반, 첫 차 시간. 언젠가 다시 그 시간에 버스를 몰 거예요. 시민들을 태우고 정해진 길을 달리며 조용히 미소 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수로서 말이죠.